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국내외 곳곳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죄를 감경시키면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흉악범들이 감형받아온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강신업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들어보고요.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0.3도, 습도는 64%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가 21도, 춘천은 19도, 부산은 22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주 수요일 17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6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106만 7,6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나 큰 건데요. 심신미약으로 감형 논란과 피의자 동생의 공범 의혹, 신상 공개까지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논란과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지금 현재 106만 7,667명인데요. 흉악범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지금 이제 우울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말이죠. 예. 과연 법이 이 공포로부터 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해자 보호에만 지나친 나머지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감정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회복불능 상태의 피해를 입힌 조두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요. 12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2년 뒤면 출소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에게도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알려진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뇌리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범죄자들의 형을 낮추는 수단, 이런 핑계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건, 2008년의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2016년에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상당히 감형이 됐거든요. 예. 12년형을 받았고요. 강남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30년형을 받긴 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이제 피했고요. 이런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다가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심신미약을 또 한번 써보려고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흉악범들이 중형을 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내지는 걱정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법원이 이 심신미약을 주장해가지고 1명꼴, 5명의 1명꼴, 그러니까 약 20%죠. 예. 20%는 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20%라고 하는 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그 특별한 경우에 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어떤 그 보호하기 하는,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 나가는 법망을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예. 뭐 반대로 말하면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80. 근데 피해자라든지 일반 국민 정서로는 이게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수치 20%도 많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법조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병질 뿐만 아니라 예. 약물에 취했다든가 뭐 술에 취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정신병질에 의한 심신미약보다도 술에 취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술이라든지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수치로 20%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술 같은 걸 가지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신병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은 정말로 정신병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예. 단순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혹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깔려 있죠. 예, 예. 지금 변호사님과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심신미약 처벌 감형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피의자 김성수 측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물론 지금 검사 중입니다만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예. 판례는 우울증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우울증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병질에 해당할 만큼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단순한 우울증이 있고 예. 그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판단력을 흐릴 만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깊은 우울증이라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단순한 우울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성격장애로 봐가지고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 2014년 고성 GP 총기 난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격장애가 있다면서 감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게 단순히 한 줄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근거로 두는 것이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소견인지 판례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둡니까? 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예. 판사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정신병이니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은 의사가 병원에서 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심신미약을 판정하는 것은 그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소견에다가 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인 여러 가지 사정황, 범행의 경우와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그 피고인의 태도를 볼 수 있거든요, 판사가. 예.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의사들이 판단한 내용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이 심신미약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들고 또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이 사람이 16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도 중상의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2년 6개월간 치료 감옥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내지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봐서
범행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예. 판단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김성수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정신감정 받으러 이송되기 직전에 언론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명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하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좀 신빙성이 간다고 봐야 할까요?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범행 당시의 판단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범행 당시에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그걸 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있었는지 즉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뭐 정신병이 있었든 우울증 약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행 당시에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른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범행을 했다면 심신미약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성수 씨 같은 경우 보면은 판단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이 심신미약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조현병, 우울증, 주치범죄 이런 게 있는데 다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법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정신의학상 개념이 아니라요. 법적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적 개념에 심신미약이 있고 심신상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예. 심신상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정신병이 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신분열증. 그건 이제 심신상실이고요. 심신미약은 뭐 술에 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왜 약물 같은 거 취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어나서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근데 정신병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김성수가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정신감정을 받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근데 심신미약을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심신미약은 우리 형법에 필요적 감경이라 해서 반드시 감경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판사의 어떤 재량이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한 이상 감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경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사형을 택할 것이냐 무기징역을 택할 것이냐 그건 법원에서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범죄가 끔찍하다. 중대한 범죄다. 뭐 여러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보통 사형을 택하거든요. 예, 예. 근데 심신미약이다 그러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시 판례도 말씀드리면, 있죠. 예, 예. 네. 먼저 이 형을 정하고 나서요.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2분의 1로 감형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상고법원으로 갈수록 더 그 피의자 쪽에서는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1심이든 2심이든 이제 판정을 했을 때 예. 그거를 이제 그 상급심에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 얘기는 사람을 죽였다 해서 반드시 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형을 택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택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그걸 먼저 정하거든요. 형의 종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이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렇게 감형하도록 한다는 예.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신급에 따라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얘기인데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경찰은 일단 공범으로 보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팔을 잡았다는 것으로부터 팔을 잡았으면 그것이 범행을 도와준 게 아니냐. 예. 그 팔을 잡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CCTV에 찍힌 그 영상의 화질을 높여가지고 증거 분석 작업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형하고
그 동생하고의 어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서 뭐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은 CCTV 화면이라든지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최초 신고자가 이 동생이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공범은 아닐 수 있지만 또 방조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김성수의 경우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서 지금 국민들에게 얼굴과 나이, 실명이 공개됐는데요. 조두수는 가명이고요. 강남형 살인법은 신상 공개가 안 됐고요. 이 법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이와 신상 공개와 관련한? 그렇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조두순이 이제 그 공개가 안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두순은 2008년에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법이 도입되는 것은 2010년에 도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개가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같은 거는 공개가 됐지요. 예. 이번에 김성수 씨도 공개가 됐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를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각 경찰청별로 기준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법에 어떤 이릉의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공개되고 안 되는 것이 예. 임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각 경찰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예. 경찰청에 하나를 둬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도 조금 모호하게 돼 있는 점을 좀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매번 뭐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경찰청별로 조금씩 다룰 수 있는 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했고요. 이번 사건으로 또 큰 숙제거리가 사회에 남겨진 것 같은데 좀 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이거는 이제 참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법은 형평성의 문제고 저울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범죄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그 주안점을 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당히 그 너무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점이 또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것에 형벌없다라고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살짜리가 어떤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신분열증 환자, 그야말로 깊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사건을 저질렀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처벌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보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심신미약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신미약 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판정의 어떤 기준, 법원에서 또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요. 어떤 그것이 임의적으로 너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고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보호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어떤 정신병질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즉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은 어떤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도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의혹 확산에 따라서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문조사와 제보, 자진신고 등 효율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구상 중이고 또 조사 대상이 될 채용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른바 고용세습뿐 아니라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특별 채용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택시요금 정책과 서비스 개선 대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서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합니다. 할증 적용 시간을 현재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기본요금 이후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도 현행 142m마다 100원씩에서 132에서 135m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거쳐서 연말쯤에 최종 확정됩니다. 경기도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부문에 대한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가 힘들어서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 132곳 가운데 70%가 6개월 이하의 제재에 그쳤고 조사부터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6년 평균 35개월로 길게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술 치료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동북아 역사재단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티갤러리에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 이야기 전시를 엽니다.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이경신 화가는 1993년부터 5년 동안 희화동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대상으로 미술 수업, 미술 치료를 해서 130여 점의 연필화를 전시했습니다. 화가는 할머니들과의 그림 수업을 연필화로 소박하고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전시회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완공 후 7년 동안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중구, 동구, 관통도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3명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관통도로가 중구, 동구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인천 중동구 관통도로는 사업비 1,542억 원이 투입돼서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소음과 진동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개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정보 교환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우호도시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크론시타트에 인천광장이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 인천시로부터 설계안을 받고 조성 비용을 모두 부담해서 만든 인천광장은 1000제곱미터 크기로 지난 2011년 인천시가 연안부두에 조성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내년 10월 크론시타트에 13,000제곱미터 규모로 인천공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500만 수도권 청취자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들어보고요.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소식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상암동 근처를 봐도요. 네. 지금 단풍이 엄청. 제법 들어서 걸어다니기 참 예쁜데. 노랑빨강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예. 상암동도.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어디를 좀 가보면 좋을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단풍이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상기온 때문에 좀 늦게 물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취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리 가야 되고 절정일 때 항상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절정이라고 예상된 시기에 갔더니 너무 푸릇푸릇한 거예요. 시기를 못 맞추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예.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설악산 다녀왔는데요. 바로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설악산 단풍 아직도 한창이라서요. 이번 주말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예. 네. 설악산 어제 다녀오셨다고요? 네. 야, 그러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하시겠어요. 단풍 네. 그 예쁜 풍경들이. 너무 물론 서울도 새빨갛고 노랗게 예. 이렇게 물들었지만 확실히 설악산이 더 새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뭐 서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설악산에 비교하면은 뭐 어느 단풍이 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따뜻해서 단풍이 늦게 물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났던 건가요? 원래는 사실 경기도권에 있는 산들이 10월 중순에 물들었어야 되고요. 예. 설악산도 솔직히 이제 조금 같은 권에 있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에서 한 20일경이 절정이었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경기도권에 있는 명지산 산행을 10월 중순에 했었어요. 근데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릇푸릇한 이파리만 있고 예. 단풍이 전혀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도 20일경이 사실은 절정이었어야 되는 건데 20일경이 절정이면 안 되는 건데 예. 20일경이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도 아직도 절정이에요. 예. 그래서 단풍 여행 너무 바빠서 못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악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시면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예. 제가 어제 수요일에 다녀왔는데도 저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평일에 다녀올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평일에 다 회사를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그러니까요. 한산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관광버스도 정말 많고 예. 주차하는 데만 사실 1시간에 넘게 걸렸어요. 예. 그리고 대기하는데도 케이블카가 2시간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이나? 네. 그래서 그것도 짧은 거라고 평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길래 너무 놀랍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설악산이 정말 이제 국제적인 단풍 명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악산 하면은 멋진 풍경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람 구경도 많이 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2시간 대기한다고 하니까 예. 아니 2시간 대기하는 곳을 왜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약간 기회비용 같은 걸 신경 쓰기 때문에 기다리는 저렇게 기다리는 거 할 바에는 그냥 뒷동산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악산은 그만한 기다림의 가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2시간이나 서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기다리면서 뭔가 다른 걸 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설악산이 근데 역시 설악산은 설악산인 게 네. 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대기는 2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5분마다 운행이 케이블카가 되는데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아하.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가시면 대기하지 않고 타실 수 있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에
거의 다 매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에 그 의미의 2시간 예. 대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케이블카 바로 앞에 식당들이 정말 늘어서 있어요. 예약해놓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기 2시간이라고 해도 식사 천천히 하시면서 동동주 한 잔 걸치시면 2시간 훌쩍 지나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맛있는 것 좀 먼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 앞에 바로 그 식당들이 많이 늘어서 있고 뭐 메뉴도 정말 많은데 예. 강원도 하면 역시 또 도토리묵이랑 감자전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네, 감자전은 진짜 서울에서 맛본 거랑은 정말 다르게 신선한 감자 맛이 딱 느껴지고요. 그리고 쫀득쫀득함이 거의 떡 같은 수준의 쫀득쫀득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감이 정말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도토리 묵밥은 약간 좀 특이하게 나와요. 그게 강원도식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시원한 김치 국물에 육수를 부어가지고 각종 채소를 넣어서 묵을 넣어요. 이제 예. 좀 묵밥의 형태를 띄어지긴 했는데 거기 공깃밥을 진짜 밥을 주시더라고요. 아, 거기다 말아 먹으라고 주는 네, 건가요? 원래 묵밥은 묵만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근데 밥을 말아서 먹으라고 그게 더 맛있다고. 야. 그래서 밥을 딱 말았는데 정말 그 밥과 그 예. 묵과 담백함의 조화와 그 국물 김치 국물과 육수의 그 새콤달콤한 조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설악산을 제가 2번 갔어요. 사실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전에도 갔었는데 그 전에는 점심을 못 먹고 그 식당을 가서 이 2가지를 먹었어요. 예. 근데 배고픈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서 맛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맛집을 2번 이상 가봐야지 소개를 꼭 하거든요. 어우, 검증된 네, 그런 그래서 배고프지 소개군요. 않은 상태에서 가서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는 맛집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비슷한 맛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아무데나 골라서 가셔도 되고요. 이제 그 다 먹었으니 이제 케이블카를 한번 타봐야겠죠. 아, 근데 김유정 기자의 입맛에만 맞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아니에요. 다 다른 비슷한 기자랑 같이 평이던가요? 갔거든요. 예. 저희 같은 팀이랑 같이 갔는데 예. 똑같이 저희가 시기를 못 맞춰서 2번 갔는데 너무 맛있다고 역시 입맛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좋네요. 도토리묵과 감자전. 물론 이제 등산하실 분들은 술은 좀 내려와서 쉬실 그쵸, 때 숙소에서 맞아요. 드시면 좋겠고요. 네. 케이블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케이블카 한번 타봤고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로 설악산 갔을 때는 케이블카까지는 안 탔던 것 같은데. 그래요.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케이블카 타고 갔을 때 어땠습니까? 어제 그 느낌 좀 생생하게 좀 네, 해주세요. 케이블카 일단 정말 많은 사람이 탔는데도 그렇게 뭐 북적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타니까 그 절경이 펼쳐지는 시간이 한 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예.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풍처럼 펼쳐지는 그 단풍과 돌산의 그 조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올 때는 해가 거의 다 질 무렵에 내려왔는데 예. 달이요. 오늘 이제 보름달이잖아요. 어제 달이 오늘. 덩글더라고요. 네. 예. 보름달이 그 산 틈 사이로 딱 떴는데, 그리고 이제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예. 플레이를 딱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 케이블카에서 노래가 나와요? 네, 노래를 아. 딱 플레이를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에 그 마운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예. 노래를 틀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동그란 달과 그 풍경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예. 너무 감동적인 하루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사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셔도 조금 걸으셔야 돼요. 한 15분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셔야지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여기가 사실 대청봉은 아닙니다. 그 케이블카 이름도 권금성 사실 케이블카예요. 설악산 네네. 권금성 케이블카인데 여기 권금성이라는 이제 봉우리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권금성은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성이에요. 근데 예. 지금은 뭐 조선시대에 지어진 거라서 거의 다 허물어졌고요. 그건 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한번 꼭 올라가서 인증샷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설악산 취재를 다녀왔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킨 경험 있으시죠? 저는 특히 하정우 씨 연기를 보다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음식을 테마로 한 전 세계 영화를 소개하는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가 오늘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혜림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지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처음 1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음식과 영화를 매개로 세계 곳곳에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를 좀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좀 잊어버린 어떤 삶의 미각을 좀 되찾고 그런 맛있는 힐링을 지향한 영화제고요.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나 어떤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해바란 토론회 장 또한 마련하고자 준비된 축제입니다. 예. 영화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열리기도 하는데요. 음식, 네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때려야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여행 얘기하면서 음식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네. 특히 이번 영화제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주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고 예. 하루에도 저희가 한 번씩은 오늘 뭐 먹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양식이기도 하고 또 누가 뭘 어떻게 먹는가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예. 그런 만큼 이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맛 같은 아주 개인적인 추억부터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인문학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됐고요. 예.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음식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문화권의 삶을 만나고 또 어떤 먹는다는 것과 우리 삶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좀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도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음식 영화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영화를 쭉 떠올려 보면서 요리를 주제로 한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 혹은 요리사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는데요. 네. 이번 영화제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번 영화제에서 저희가 모두 7개 부문에 걸쳐서 21개 나라에서는 52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예. 네, 52편 중에서 몇 편 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짧게 이제 꼽아보면 우선 신작을 소개하는 새로운 맛의 발견이라는 섹션에서 상연된 작품으로 소년 셰프 슬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요리 영재 소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셰프의 꿈을 이뤄가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 그리고 또 어떤 유명세로 인한 갈등 어떤 성장의 드라마 또한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한 엄마의 카메라로 아주 사적으로 담아낸 기록이기도 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꿈에 대한 꿈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어떤 신작뿐 아니라 음식의 명장면이 등장하거나 음식을 소재로 한 어떤 고전 영화들도 상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가정식이죠. 오차즈케라는 가정식 문화와 함께 결혼과 부부의 의미를 좀 돌아보게 하는 일본 거장 오즈 야스지로의 오차즈케의 맛이라든가 예. 아니면 스페인 거장인 루이스 부니엘의 비리디아나라든가 하는 고전 작품들도 정말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또 추천을 드려도 된다면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밥상이라고 해서 좀 건강한 먹을거리와 식문화를 생각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부문이 있는데 예. 네, 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어떤 인연을 탐색하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조작된 밥상이라는 작품이 상영되고요. 예. 네. 그렇군요. 한 편 한 편 꼽으려니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천해 주신 것 물론 52편의 영화 중에 일부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고요. 특히나 영화제 인기 프로그램이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끝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제 시그니처 메뉴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중 하나고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극장에서는 먹는 게 이제 아무래도 금기시 돼 있는데, 그 일반 상영관이 아니라 그 테라스에 있는 스크린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동시에 6일 동안 각각 다른 셰프님들과 정말 맛있는 콜라보를 통해서 바베큐부터 프랑스 음식, 스페인 음식,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식과 영화를 함께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뭐 팝콘이라든지 핫도그 이런 간식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까지 국제 음식 영화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림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